과테말라는 정말 별난 것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고춧가루를 뿌린 초콜릿을 먹고 한 번에 아내를 4명까지 맞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고인과 함께 밤을 보내는 문화까지 있으니 이 나라에 어떤 믿기 힘든 일들이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꽤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요. 17번, 거리를 유지하세요. 과테말라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꽤 흥미로울 수 있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공간을 지키는 문화입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는 대화할 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과테말라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 허락 없이 접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개인 공간에 대한 인식은 마야 문화를 비롯해 과테말라의 여러 원주민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양한 전통 의식과 풍습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 감각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 시티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 생활과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이런 전통적인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벗어나면 이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테말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언제든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테말라를 여행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6번,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 탐험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신비로운 나라는 바로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는 풍부하고 오래된 전통을 간직한 다양한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고대 마야 문명과 같은 고대 문명의 세계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고대 도시 중 하나인 티칼 유적지는 꼭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과테말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 험준한 산맥과 열대우림, 호수, 그리고 화산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죠. 손대지 않은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과테말라는 등산, 정글 탐험, 심지어는 활화산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독특한 체험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과테말라의 독특한 문화도 이 나라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민속 예술 전통과 다채로운 축제들, 특히 산티아고 아티틀란에서 열리는 막시몬 축제와 같은 생생한 행사들은 과테말라만의 문화적 다양성과 생동감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15번, 현지인 사진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허락받으세요. 과테말라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나라입니다. 화려한 의상과 전통을 지닌 마야인들이 있어 무엇이든 카메라에 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의 사진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과테말라 사람들은 사진을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카메라가 자신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지인과 소통할 때 스페인어로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가 라틴 아메리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테말라는 1996년부터 공식적으로 마야 계통의 언어 21가지를 공인했으며 그중 키체어와 캑체어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유 언어만을 사용하고 스페인어는 거의 모르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을 요청할 때에는 말보다는 손짓이나 제스처를 활용해 의사를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과테말라 여행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14번,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낯선 나라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안티구아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해가 지고 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생하는 강도 사건 대부분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몇 블록 거리만 이동하더라도 꼭 택시나 툭툭이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거리의 날치기나 소매치기일 뿐입니다. 과테말라에는 이보다 훨씬 무서운 악명 높은 갱단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과테말라인들이 해마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유도 바로 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노인과 어린 자녀들을 고향에 남겨둔 채 범죄 조직의 위협을 피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선택이죠. 과테말라에서는 폭력과 살인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청소년들도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현실은 수년간 계속돼 왔으며 그로 인해 과테말라 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3.278건 중 약 80%가 갱단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인구가 고작 1,800만 명 정도인 나라에서 이 수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테말라에서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해 보셨다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밤이 되면 실내에 머무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3번. 경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범죄율이 높은 나라라고 해서 경찰까지 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과테말라는 조금 다릅니다. 이곳의 관광경찰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경찰이 외국인 관광객을 노리고 뇌물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과테말라의 경찰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어떤 도움이라도 기꺼이 제공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다만 관광경찰은 대부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주요 지역에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경찰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서 길을 잃거나 빈민가나 외딴 지역으로 잘못 들어갔을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나 GPS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고 잘못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순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항상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 칠리 초콜릿. 달콤한 초콜릿이 지겹게 느껴지셨다면 과테말라에서 마야 문명에서 유래한 쌉싸름하고 매콤한 초콜릿을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야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초콜릿을 섭취해 왔습니다. 사실 초콜릿은 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원료인 카카오콩은 안티구아 과테말라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콜릿의 본래 맛을 배우고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우선 카카오콩을 볶은 뒤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껍질은 초콜릿 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설탕을 넣지 않은 차는 매우 쓴맛이 강하고 단맛을 더한 차는 마시기 좀 더 수월합니다. 콩은 전통적인 절구와 공이로 곱게 갈아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고 액체를 여러 번 다른 용기로 옮겨 따르며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초콜릿을 완성합니다. 이후 이 페이스트는 두 종류의 핫초콜릿으로 만들어지죠. 마야식 핫초콜릿은 물과 고추가 들어가 있으며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맛이 매우 씁니다. 이 도전적인 맛을 찡그리지 않고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인내력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 품위를 지키세요. 방금 드신 초콜릿이 삼키기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불평을 털어놓는 건 삼가주세요. 과테말라에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과테말라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습 중 하나는 바로 품위를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체면과 존중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의견 차이나 공개적인 언쟁을 피하는 것도 이 품위 유지의 일환입니다. 과테말라인들은 갈등이 생겨도 이를 정면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와 공감, 이해를 바탕으로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테말라 문화에서 관계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조화롭고 갈등을 피하는 태도가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묘지. 과테말라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묘지는 오히려 많은 주거 지역보다 더 생기 있고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묘지가 칙칙하고 단조로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과테말라의 묘지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밝고 다채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과테말라 문화에서는 죽은 자의 세계를 매우 존중하며 그 신성함은 묘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묘비들로 꾸며진 묘지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고인의 생전 좋아하던 색을 사용해 무덤을 꾸밈으로써 그리움과 추억을 표현합니다. 특히 솔롤라, 치치카스텐 앙고, 셀라 같은 지역에 있는 묘지들은 그 아름다움과 독특함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일 만성절로 알려진 죽은 자의 날에는 묘지가 의식과 재물 봉헌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전통 복장을 입고 묘지를 방문해 무덤을 정리하고 꽃으로 장식하며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피크닉이나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테말라 사람들은 묘지 근처에서 거대한 전통 연을 날리는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에 글을 적어 하늘로 띄움으로써 고인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9번. 운전은 피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테말라에서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외곽의 도로는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많으며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침식으로 인해 도로가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특히 산악도로는 경사가 가팔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심 안에서는 교통법규가 거의 지켜지지 않으며 방향신호 없이 차선을 바꾸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직접 운전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치킨버스라고 불리는 버스를 타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간편한 선택입니다. 치킨버스는 원래 미국에서 사용되던 스쿨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과테말라만큼 널리 쓰이는 곳은 없습니다. 이 버스들은 주요 도시들과 인근 지역을 연결해주며 현지인들과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치킨버스는 매우 비좁고 다소 위험하며 교통법규 따위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차량을 렌트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수단인 만큼 현지 버스터미널이나 번화한 거리 근처에서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찾고 싶다면 현지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버스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올라타야 합니다. 이 버스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단한 간식과 귀중품은 몸 가까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과 하차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8번. 마야의 땅. 세계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유명했던 문명 중 하나인 마야 문명. 과거 이 신비로운 문명의 중심지는 바로 과테말라였습니다. 오늘날의 과테말라 영토는 수천 년 동안 마야인들의 고향이었으며 이들은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역사뿐 아니라 예술, 건축, 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문자 체계와 달력, 고도의 수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사원과 궁전 같은 건축물은 전 세계 관광객과 연구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양한 마야 문화 유산 덕분에 과테말라는 단순히 마야인의 땅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여행지가 됩니다. 과테말라 전역에는 고대 도시 티칼부터 코판과 같은 소규모 유적지까지 수백 개의 마야 유적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들을 방문하기 전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7번. 티칼에 슬리퍼 신고 가지 마세요. 과테말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자 프리콜럼버스 시대 마야 문명의 핵심 유적지 중 하나는 바로 티칼입니다. 티칼 유적지는 매우 넓습니다. 무려 100제곱마일에 이르는 이 고대 도시는 여전히 울창한 엘페텐 정글에 둘러싸여 있어 대부분이 탐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굴 및 복원된 건축물만으로도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티칼에서 꼭 봐야 할 곳으로는 그랜드 제교 사원과 숫자로 구분된 여러 사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원 4번에서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피라미드 사이의 전망대에서 아래 펼쳐진 정글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곳은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티칼은 매우 덥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가는 것처럼 얇고 편한 복장으로 갈 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1000년이 넘은 고대 마야 유적지이며 경우에 따라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직접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은 거칠고 고르지 않으며 매우 불안정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단단하고 발을 잘 잡아주는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슬리퍼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6번. 마야 전통 의상을 희화화하지 마세요. 많은 관광객들이 과테말라를 방문하면 마야 전통 복장을 입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며 단순한 재미나 놀이로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마야 전통 의상은 단순한 옷이 아닌 깊은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신성한 상징입니다. 이 옷은 오랜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현이며 이를 경박하게 다루는 것은 마야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단지 재미삼아 입는 행동은 현지 공동체의 반감을 살 수 있고 심한 경우 갈등이나 모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현지 공동체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전통 의상을 직접 짜는 직조 장인들에게 배우거나
문화 전시회에 참여하고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관광객이 진정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조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5번, 과테말라에서 커피 맛에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과테말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커피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이 점을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품질 좋은 커피 대부분은 수출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많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히려 인스턴트 커피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광지에는 고급 커피를 취급하는 전문 카페들도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커피를 맛보고 싶다면 미리 조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성 있는 맛을 원한다면 안티구아 고지대에서 생산된 커피를 주문해보세요. 이 지역의 커피는 해발 약 1500m에서 1700m 사이의 고지에서 자라며 풍부한 화산 토양 덕분에 커피 원두가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 풍미가 더욱 깊고 다양합니다. 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단번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진짜 안티구아 커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나 저품질 모조품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커피를 고를지 잘 살펴보세요. 4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물. 과테말라를 여행하면서 직물을 사지 않는다면 정말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섬유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과테말라를 방문하게 된다면 반드시 아티틀란 호수 근처에 있는 산후안라 라구나라는 마을을 찾아가 보세요. 이곳 장인들은 지역에서 재배한 유기농 목화와 과일, 채소, 약초로 만든 천연 염료를 사용해 전통직기로 다채로운 직물을 만들어냅니다. 과테말라의 직물 제품은 고도의 전통과 예술성이 깃들어 있으며 생생한 무늬와 색상은 이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과테말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직조 기법으로는 허리띠 직조, 염색, 수직 직기 직조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작되는 위필 전통 여성 의상, 테이블 러너, 가방, 인테리어 장식품 등은 그 품질과 독창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곳은 전통 직조 장인들이 정교한 무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직물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쇼핑의 즐거움까지 더할 수 있죠. 3번, 과테말라 시티를 지나치지 마세요.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는 이 나라에서 가장 덜 탐험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식민도시 안티구아, 경이로운 아티틀란 호수, 혹은 매력적인 섬마을 플로레스만을 찾아가며 과테말라 시티는 종종 외면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실수입니다. 과테말라 시티는 이 나라의 문화, 역사, 현대적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도시를 여행하면 도시 건축부터 현대 미술까지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박물관, 유적지, 문화센터 등을 방문하면 과테말라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과테말라 시티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서 도시 생활과 사회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테말라 시티를 탐방하는 것은 과테말라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에랄토 시장, 과테말라에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보고 싶다면 시장을 둘러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엘 알토의 금요일 전통시장은 과테말라에서 가장 크고 진정한 현지 시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안티구아나 다른 유명 관광지의 시장들은 주로 기념품이나 수공예품으로 가득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엘 알토 시장은 철저히 현지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신선한 농산물과 생필품, 각종 생활용품을 구입합니다. 이 지역은 직물 산업으로도 유명해서 완성된 의류 제품뿐 아니라 커다란 천뭉치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통 마야 직물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미터 단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다면 마을 광장에 있는 18세기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 보세요. 사방으로 펼쳐진 다양한 상점, 상인,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다만 시장의 일부 구역은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나 동물권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구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 배우기. 과테말라는 지난 30년 넘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곳 사람들의 회화 속도가 느리고 발음도 중립적이어서 초보자들이 배우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과테말라는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고 교육비 또한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과테말라에는 수많은 스페인어 학교가 있으며 대부분이 프리머전 방식의 수업을 운영합니다. 이 방식은 수업 기간 동안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스페인어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통 수업은 1대1 방식으로 진행되며 함께 여행 중인 친구가 있다면 한 명의 교사와 2명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중도 높은 수업 방식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은 주 5일, 하루 4, 5시간 정도 진행되며 현지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수업 외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스페인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2주 또는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티과에서 아티틀란 호수, 세무크 참페이, 플로레스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과테말라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탐험하고 마야 도시 티칼까지 정글을 트레킹하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이처럼 흥미롭고 즐거운 방식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이 경험을 놓친다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과테말라에서만 볼 수 있는 17가지 금기와 독특한 문화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몰디브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나라 중에서 아마도 가장 믿기 힘든 곳일지도 모릅니다. 국토의 99%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개는 전혀 키우지 않으며 돼지고기 섭취를 포함해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몰디브에만 존재하는 19가지 금지법과 기이한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 1분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9번. 간통은 태형으로 처벌. 만약 몰디브의 거리에서 경찰이 사람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끼어들지 마세요. 이 나라의 법에 따르면 간통한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방식입니다. 몰디브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통한 사람은 공개적인 장소로 끌려나와 태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 184명이 태형을 받았고 남성은 3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하기만 해도 무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는 18살의 젊은 엄마가 100대의 태형을 받고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통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사실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간통에 연루된 2명의 남성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곳 여성들에게 또 하나 극도로 불공평한 점은 바로 연애와 결혼 문제입니다. 허락 없이 누군가와 결혼하거나 정해진 약혼자를 거부하는 것조차 간통으로 간주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몰디브 여성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이며 이는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8번. 국토의 99%가 바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몰디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리 국토의 99%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 아대륙 남서쪽에 위치한 이 나라는 약 1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대부분의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이 나라에는 해수면보다 높이가 1.8m를 넘는 산호섬이 하나도 없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높은 지대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몰디브입니다. 이 인도양의 군도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국토 면적의 80% 이상이 해수면 2m 이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빌링기르디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높이조차 고작 5.1m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지형은 몰디브를 기후 위기의 영향, 특히 해수면 상승과 점점 더 잦아지는 강한 폭풍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외딴 섬의 많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수도 말레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부 해결책은 기술적으로 매우 고도화되어 있고 많은 비용과 자원이 소모됩니다. 정부는 바닷속에서 모래를 퍼올려 인공섬 후루말레를 조성하고 이를 말레와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했습니다. 또한 바다 위에 떠있는 플로팅 시티 건설 계획도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자연에 기반한 저기술형 해결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7번 마법과 주술에 대한 믿음. 몰디브에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마법과 주술에 관련된 문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몰디브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 특히 주술 사용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주문, 평화를 위한 주문, 타인을 해치는 주문 등 이 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법이 존재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사랑의 주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광객조차도 예외가 아니니 왜 자신에게 주문이 걸렸는지 의아해하지 마세요. 심지어 몰디브 전직 대통령조차도 주술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대통령 선거 투표소 인근에서 수상한 코코넛 하나가 발견되어 경찰이 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코코넛이 마법과 주술 의식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주술에 대한 믿음은 전통 이슬람교의 교리에 속하지 않지만 몰디브에서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6번 이슬람 비판은 금지. 이슬람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몰디브에서는 절대 이 종교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몰디브 사람들은 종교를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실제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제정된 몰디브 헌법에는 이 나라의 시민은 반드시 이슬람교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종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시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에도 이슬람에 대한 정보, 교리, 역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에는 아예 종교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도 따로 존재합니다. 원래 몰디브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2세기경 무역을 위해 몰디브를 방문한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당시 통치자들은 기독교 개종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이는 폭력과 유혈 사태로 얼룩지며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권이 회복된 이후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5번 술 구매 금지.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환영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할 것도 요구합니다. 술은 호텔이나 리조트 내에서만 마실 수 있으며 그 외의 장소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을 리조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술이나 돼지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몰디브 사람들의 종교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리조트 섬에 숙박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조트 내에서는 자유롭게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14번 세계 최초의 수중 내각회의. 엄격하게 통제된 회의실도 근엄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몰디브의 내각회의는 물속에서 열립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진짜로 물속입니다. 2009년 10월 17일 몰디브 공화국의 내각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역사적인 수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해수면 아래 5m 깊이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스쿠버 장비와 특수 잠수복을 착용한 채 화이트보드와 수신호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다소 괴짜 같은 행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진지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전 세계에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몰디브 대통령 모하메드 나시드와 내각 구성원들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경고 메시지가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13번 세계 최고 이혼율. 연인과 함께 몰디브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도양의 이 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2002년에는 인구 1000명당 10.97건이라는 세계 최고 수치의 이혼율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수치는 1000명당 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몰디브는 이토록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법원 절차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느슨하며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기반한 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남성이 아내에게 단순히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몰디브에서는 이혼이 빠르고 간단하며 사회적인 압박도 거의 없습니다. 결혼 자체도 비교적 쉬운 편이죠. 하지만 최근 몰디브 정부는 양성평등을 확대하고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적인 요소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혼 뒤에 영적인 영향력이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몰디브에서 신혼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외국인 부부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이별이 잦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몰디브에서의 허니문은 여전히 환상적인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12번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말이라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의미하지만 몰디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몰디브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로 여겨지는 이유는 특정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 때문입니다.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며 금요일은 무슬림들에게 매우 신성한 날로 여겨집니다. 주무아로 불리는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몰디브에서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요일을 주말로 간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몰디브가 관광 중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라 모두가 쉬는 날로 만들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무일 체계가 다른 나라들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얻는 실질적인 혜택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과 비키니 착용 금지. 몰디브는 꽤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면 현지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이나 불쾌한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에 가볍게 입맞추는 행동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적발되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플이 몰디브를 여행할 경우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은 손을 잡는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은 몰디브로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복장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여성 관광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비키니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복장은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비난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이 다소 낯설거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결국 즐거운 여행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리조트 섬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자유롭게 수영복을 입고 햇볕 아래에서 편안히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0번 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음. 몰디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입니다. 놀랍게도 소득 몰디브 전역에는 개가 전혀 없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슬람교에서는 개를 안거나 쓰다듬는 행위, 특히 개의 침에 닿는 것은 인간의 몸을 더럽힌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섬나라에서는 개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서구 관광객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몰디브를 방문하려고 하지만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민 문제로 인해 항공사에서 반려견을 아예 탑승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몰디브에는 공항 보안 검색을 위한 용도로 훈련된 탐지견 단 2마리만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그 외의 개는 몰래 반입되었다가 적발될 경우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번 고양이의 천국. 개와는 정반대로 몰디브는 고양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동물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몰디브에는 길고양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수도 말레는 물론이고 사람이 사는 거의 모든 섬에 고양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대부분이 길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고양이들은 털이 길고 눈이 파란 아름다운 품종들이 많습니다. 고양이는 이슬람 문화에서 청결한 동물로 여겨지며 매우 소중히 다뤄집니다. 물론 이슬람에서 신성한 동물은 없지만 일부 고문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무에자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매우 사랑했으며 기도 중 무에자가 옷 위에 누워 있을 때 고양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옷자락을 잘라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고양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오랜 이야기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며 지금도 많은 무슬림들이 고양이를 정결하고 호의적인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8번
최악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 환경보호 정책을 여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디브는 형편없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 그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나라지만 몰디브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현대식 처리 시설에서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립지에 모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몰디브를 찾는 관광객들조차 사람이 사는 섬 곳곳에 쌓인 넘치는 쓰레기 더미, 악취를 풍기는 매립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며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다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보기 안 좋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몰디브는 다른 나라들처럼 플라스틱 폐기물을 엄격히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몰디브에서는 하루 약 1200톤에 달하는 다양한 쓰레기가 틸라푸시 섬으로 운반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일상 속 생활 습관 자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몰디브의 환경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 섬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와 마푸시 섬에서는 거주지와 리조트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그대로 버리고 해변에는 바람이 잘 불 때 태워 없애기 위해 쌓아둔 플라스틱 더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몰디브를 방문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 문제들을 직접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고급 리조트 천국. 몰디브는 눈부신 하얀 모래와 맑고 푸른 바다를 품은 천혜의 섬들 덕분에 세계적인 리조트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섬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고요한 자연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리조트는 정원 전망의 빌라부터 해변가 빌라까지 가격 대별로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숙소는 단연 바다 위에 지어진 수상 빌라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몰디브의 관광 산업은 1972년 단 3개의 호텔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130개 이상의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몰디브만의 독특한 조건은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만 들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조트는 투숙객에게 더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몰디브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며 디젤 엔진 대신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몰디브 국내 총생산의 약 28%를 차지하며 전체 외화 수입의 60% 이상을 벌어들이는 핵심 산업입니다. 정부 세수의 90% 이상은 수입 관세 및 관광 관련 세금에서 나옵니다. 6번 세계 최초의 수상도시. 앞으로 1년 안에 몰디브를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계 최초의 수상도시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변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몰디브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해양 산호 생태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대형 여행 업체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인구 증가로 인한 육지 부족입니다. 이에 몰디브 정부는 워터 스튜디오와 협력해 수도 말레과 인근에 약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블록형 수상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양의 200헥타르 규모 석호 위에 지어질 5,000개의 저층 수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각형 형태의 부유 구조물 위에 건설되어 해수면이 상승하면 도시 전체도 함께 떠오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 수상도시에 자국민과 외국인 총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 말레에서 배로 약 10분 거리인 이 지역에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며 세계 최초의 수상 도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번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도시 국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로 몰디브입니다. 몰디브는 약 300.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26개의 산호 환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99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약 200개 섬에는 주민이 살고 있고 80여 개의 섬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육지 면적은 매우 작지만 바다는 넓게 펼쳐져 있어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편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고속보트나 수상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이 꽤 비쌉니다. 대신 일반 페리도 운항되고 있지만 이동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몰디브를 찾은 관광객들은 수상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맑고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원형 섬들에 매료되곤 합니다. 4번
모든 사람이 무슬림인 나라. 몰디브는 인구가 매우 적은 나라라서 이곳에 2년 정도 머무르면 거의 모든 국민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몰디브의 인구는 약 55만 7,751명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무슬림이며 수도 말레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레는 몰디브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이자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세기경 이슬람이 몰디브 제도에 전해졌고 이후 왕국이 세워지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과 활발한 무역 및 문화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는 유럽 열강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었고 1837년에는 몰디브가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5년 몰디브는 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68년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3번. 수돗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몰디브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몰디브에는 천연 담수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샘물과 지하수 정도가 전부인데 지하수 고갈과 기후 변화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수는 바닷물을 정화해 얻은 것입니다. 몰디브에서는 바닷물을 역삼투압 방식으로 담수화하는 기술을 사용해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이 방식은 정수 효과가 뛰어나긴 하지만 동시에 인체에 이로운 천연 미네랄 성분도 함께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수된 물은 위생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영양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디브에서는 가급적 상점에서 판매하는 미네랄 생수를 구입해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 해변에서는 신발을 신지 마세요. 몰디브에서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헷갈릴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건 아주 타당한 예시입니다. 몰디브의 해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답고 자연 그대로의 모래사장입니다. 해변을 거닐 때는 호텔방에 신발을 두고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면 걸을 때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몰디브는 고요하고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하지만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는 반드시 고품질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화상이나 일광화상으로 여행 내내 호텔방 커튼을 치고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는 즐거운 여행은 물거품이 되겠죠. 1번 해양생물 훼손 금지. 몰디브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 매우 엄격합니다. 가오리, 간호상어, 돌고래 등 특정 해양생물들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몰디브 해역에서는 이들이 떼지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산호초 감상과 물고기 떼와 함께 수영하는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나절의 점심 식사까지 포함해서 약 $50의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거대한 가오리떼가 해변 가까이 헤엄치고 수백 마리의 순한 간호상어가 관광객들과 함께 유영하며 돌고래 무리가 배 옆에서 원을 그리며 점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오직 이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매력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틈타 희귀 해양 생물, 예를 들어 흑산호나 메부리 바다 거북 등을 매매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멸종 위기종으로 몰디브 정부의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디브에서는 1995년부터 바다거북의 사냥, 포획,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디브에서만 볼 수 있는 19가지의 금지 사항과 기묘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술 판매 금지부터 개사육 금지까지 몰디브는 정말 독특한 문화와 법률을 가진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이 나라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몰디브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독특한 탐험 영상들을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카보베르데는 비교적 덜 알려진 아프리카의 나라지만 이 나라에 대해 알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카보베르데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10개의 큰 섬과 5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로 총 면적은 약 4,033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54만 명에 불과해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섬은 산티아고 섬으로 이 섬에는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우비센트 섬에 있는 항구 도시 민델루는 매력적이고 번화한 도시로 요트들이 자주 정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들른 사람들은 도시의 아름다운 정형을 감상하거나 광활한 언덕과 눈부신 푸른 해변을 탐험하러 나서곤 합니다. 과거에는 노예가 많았던 역사를 가진 이 나라는 이제는 맑은 바다와 환상적인 섬들 덕분에 서퍼들에게 사랑받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카보베르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2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5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카보베르데 사람들은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태도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관광객을 매우 반갑게 맞이하며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로 손님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카보베르데 사회는 공동체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가 사람들 사이의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많은 여행객들은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과 너그러움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카보베르데 사람들의 환영하는 태도는 낯선 땅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며 방문객들에게 편안함과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이처럼 친절하고 다정한 분위기는 긍정적인 여행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카보베르데는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곳입니다. 24번, 민물 부족 국가. 카보베르데는 천연 자원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적고 민물도 제한적인 나라입니다. 20세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천 명의 카보베르데인이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은 비극도 있었습니다. 현재 카보베르데는 UN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적응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 나라에서는 2100년까지 기온이 섭씨 4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 부족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이 나라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23번, 전 세계 여행객을 사로잡는 카보베르데의 매력. 카보베르데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활기찬 문화, 그리고 따뜻한 환대로 세계 곳곳의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군도 국가는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모험심을 자극해 탐험하도록 이끕니다. 카보베르데는 자연의 아름다움, 활기찬 문화, 따뜻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화를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강인한 생존력과 결단력을 지녔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섬의 역사적인 시다지 벨랴를 둘러보거나 살섬의 깨끗한 해변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카추파 같은 전통 요리를 맛보는 여행자들은 모두 이곳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카보베르데는 떠오르는 생태 관광지로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을 환영합니다. 관광객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풍부한 문화유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과 춤 전통, 그리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카보베르데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여행지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22번, 인구가 단 50만 명뿐인 나라. 카보베르데에는 약 50만 명 정도만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산티아고 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카보베르데 본토보다 해외에 더 많은 카보베르데인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후반 반복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는 대규모 디아스포라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동안 약 20만 명이 가뭄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카보베르데 경제에 있어 중요한 외화 수입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1번, 살섬은 한때 소금 채취 중심지였다. 페드라 드 루메라는 이름의 소금 광산은 1990년대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살섬이라는 이름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깊은 화산 분화구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이 광경만으로도 충분히 장관인데 이곳의 물은 소금 농도가 매우 높아서 마치 사해처럼 힘들이지 않고 몸이 둥둥 뜨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20번, 섬 주민 2명당 염소 1마리가 있다. 포르투갈인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당시 염소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 염소들은 지금도 섬 곳곳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현지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축입니다. 염소는 우유를 제공하며 그 우유로 치즈도 만들고 또한 염소 고기는 카보베르데인의 식탁에도 자주 오릅니다. 19번. 공공장소에서 혼자만 먹는 건 무례한 행동. 혹시 주변에 낯선 사람이 앉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냥 참고 지나치죠. 하지만 카보베르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눔이 곧 배려라고 믿습니다. 카보베르데인들은 음식을 살 때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다운 모습이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나라입니다. 18번.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 중 하나.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이 나라는 국민이 지도자와 정부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권력이 이양되는 구조입니다. 17번. 군도는 비가 오거나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날씨로 나뉜다. 산티아고, 포고, 산토 안타오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섬들이고 살, 보아비스타, 마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며 평평한 지형과 자연적인 수자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카보베르데의 10개 섬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며 첫 번째는 윈드워드 군도, 즉 바를라벤투 그룹으로 산투, 안타오, 상 비센트, 산타루지아, 상 니콜라우, 살, 보아비스타가 이에 속합니다. 이 지역은 바람과 침식으로 깎여나간 거친 절벽 지형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리워드 군도, 즉 소타벤투 그룹으로 마유, 산티아고, 포고, 브라바 섬이 포함되며 이 지역은 화산과 암석이 많고 농업이 주를 이루는 섬들입니다. 16번. 카보베르데의 해적 역사. 17세기와 18세기 동안 해적들은 카보베르데 제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항해 중인 배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브라바 섬은 특히 악명 높은 해적들의 활동지로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해적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해적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로 지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카보베르데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오가는 배들이 지나는 교차점이었기에 이들은 이 섬들을 해적들의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해적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15번. 카보베르데는 성소수자의 섬. 카보베르데 상 비센트 섬의 항구 도시 민델로에는 30대 트랜스젠더 여성 친다 안드라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형형색색의 드레스나 짧은 치마를 입고 낮에는 길거리에서 브라질식 도넛을 팔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모욕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여론조사 기관인 아프로바로미터에 따르면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네갈 거리에서는 동성애자에게 현지어로 남자 여자를 뜻하는 모욕적인 단어가 사용되지만 카보베르데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친다라고 부르며 이 표현은 모욕이 아닌 그 여성이 개척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호칭입니다. 카보베르데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한 단계 더 나아가 LGBTQ 개인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아프리카 아동정책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카보베르데는 여아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14번. 낚시를 좋아한다면 카보베르데로?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보베르데에서 낚시는 수세기 동안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바다에는 참치, 황새치, 청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전통적인 낚시 방식인 줄낚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낮 동안 어부들이 바다에서 직접 고기 잡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번. 산타루시아는 유일한 무인도입니다. 산타루시아는 물 부족으로 인해 정착지가 없는 유일한 섬입니다. 18세기에는 작은 공동체가 이곳에 정착을 시도했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이 어려워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타루시아에 가기 위해서는 칼라우에서 어선을 빌려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한때 이 섬은 가축 방목과 난초 채집지로 이용되며
카보베르데 경제에 일부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12번 카보베르데는 생태관광 개발 국가입니다.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한 카보베르데는 생태관광 개발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계를 탐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보베르데에 오신다면 카보베르데 축제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축제는 색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사로 다채로운 의상, 활기찬 음악, 에너지 넘치는 춤을 통해 카보베르데 문화의 생동감 넘치는 정신을 표현합니다. 이 축제는 해마다 열리는 의상 축제를 기념하며 방문객들에게 활기찬 분위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1번 살섬은 아름다운 백사장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살섬의 산타마리아 해변 같은 순백의 해변은 햇볕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완벽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 해안가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카보베르데 제도에서 가장 큰 항구도 이 살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심해양은 대형 선박도 수용할 수 있어 19세기부터 정비소 역할을 하며 활용되어 왔습니다. 10번 카보베르데는 수상 스포츠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맑고 투명한 바닷물과 부드러운 바람 덕분에 카보베르데는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스노클링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입니다. 당신은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또는 카보베르데에서 한 번쯤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9번 세자리아 에보라는 카보베르데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입니다. 카보베르데는 활기찬 음악과 춤 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나와 콜라데이라 같은 카보베르데 음악 특유의 부드러운 리듬은 세계 각지의 청중들을 매료시키며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 유산과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자리아 에보라는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로 크리올어로 모르나를 부르며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바로 이 카보베르데입니다. 에보라의 노래에는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 그리고 카보베르데인의 역사와 정서가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무대에 서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무대 중간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에보라의 음악은 2004년 그래미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카보베르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팝 가수 마돈나에게도 영감을 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맨발의 디바, 모르나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6세 지역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가수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카보베르데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었지만 자녀들을 부양하기엔 가수 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한동안 음악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5년 포르투갈 여성 뮤지션들이 참여한 컴필레이션 음반에 참여하면서 음악계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때 음악 프로듀서 조제조 다시우바를 만나 그의 음반사 루사프리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8년에는 첫 앨범 라 디바 오피에누를 발표하며 공식 데뷔했고 1992년에 미스 퍼퓸아두, 1995년에를 발매하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8번 카보베르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약 6km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5세기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되고 식민지화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던 무인도였습니다. 카보베르데라는 이름은 과거 서아프리카에 있었던 카보베르데 반도에서 유래했으며 한때 이곳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중심지이자 고래잡이와 대서양 횡단 무역 선박들의 보급지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노예제도는 1876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1975년까지는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10개의 주요 섬 중 9개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 육지 면적은 약 4,000제곱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나라 전체가 수입한 석유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장작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덜 해치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 피쿠두포구는 카보베르데에서 활동 중인 화산입니다. 피쿠두포구는 카보베르데의 포구섬에 있는 활화산으로 해발 1829m까지 솟아있는 성층 화산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분화는 1817년에 발생했으며 당시 지진과 함께 일어난 분화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후 분화는 1951년, 1995년, 그리고 2014년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피쿠 두 포구는 카보베르데에서 가장 젊고 활발한 화산으로, 이 화산은 비교적 짧은 화산군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젊은 화산들이 많습니다. 화산의 분화구는 북쪽, 서쪽, 남쪽이 거의 수직으로 갈라져 있고 동쪽은 터져 있어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지역은 그만큼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과 자연은 관광객들에게도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6번, 이 나라의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카보베르데에서 대부분의 음식은 옥수수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대표적인 국민 요리는 카추파입니다. 이 유명한 스튜는 옥수수를 카사바, 고구마, 생선 또는 고기와 함께 푹 끓여 만든 요리입니다. 하지만 전체 섬 면적 중 농사에 적합한 땅은 고작 10%에서 11%에 불과해 이 나라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에는 곡물, 과일, 채소가 있으며 연료와 건축 자재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수입됩니다. 이 두 나라가 주된 교역 상대국이며 네덜란드와 미국과도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전통 음료는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입니다. 현지에서는 그로그라는 술을 만들어 마시는데 따뜻한 바나나 맛과 비슷한 향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로만 만든 이 럼주는 알코올 도수가 40%를 넘으며 주로 스트레이트로 마시지만 칵테일에도 종종 사용됩니다. 5번, 카보베르데는 다양한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이 군도에는 100종이 넘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알렉산더 갈새, 카보베르데 솔새, 카보베르데 참새, 카보베르데 슴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포획은 불법입니다. 그 외에도 회색 긴귀박쥐는 카보베르데에서 유일하게 서식하는 포유류로 이 나라 전체 포유류 개체수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특히 귀가 매우 긴 것으로 알려진 이 박쥐는 인간이 섬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토착종입니다. 4번, 카보베르데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시다지 벨리아입니다. 시다지 벨리아는 포르투갈어로 오래된 도시를 뜻하며 카보베르데 산티아고 섬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1862년에 세워진 이곳은 카보베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이자 과거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히베이라 그란지라는 이름이었으나 18세기 후반에 시다지 벨리아로 개칭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리베이라 그란지 드 산티아고 자치구의 중심지였으며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열대지역 최초의 유럽 식민 정착지였습니다. 왕립 요새, 2개의 교회, 그리고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마을 광장 등 초기 도시 계획 당시의 유적이 지금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다지 벨리아는 크리올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0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포르투갈 기원의 7가지 경이 중 하나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3번, 카보베르데는 찰스 다윈의 첫 탐사지였습니다. 찰스 다윈이 세계 일주 탐사를 시작할 때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카보베르데였습니다. 그는 1831년 12월 27일부터 1836년 10월 2일까지 비그로를 타고 세계를 순항하는 탐험을 떠났고 첫 정박지가 카보베르데였던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관찰한 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은 그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윈은 카보베르데에서 약 3주간 머물며 화산 지형과 모래의 다양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의 지질학적 관찰 능력을 깨닫게 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가 또 한 가지 놀란 점은 당시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오렌지, 바나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이 풍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역시 1998년 세 번째 아메리카 대륙 항해 중 보아비스타 섬을 들렀으며 시다지 벨리아 인근 해역을 지나간 바 있습니다. 2번, 포르투갈어는 카보베르데의 유일한 공용어입니다. 포르투갈어는 인쇄 매체, 고등교육, 사법제도, 공공서비스 등에서 사용됩니다. 모든 카보베르데 국민은 아프리카 언어의 영향을 받은 포르투갈어 기반의 언어인 카보베르데 크리올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카보베르데인들은 아프리카계 또는 포르투갈계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섬에 처음 정착한 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었고 이후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왔습니다. 섬 주민 가운데는 풀라니족, 볼란치족, 마니아코족 등 아프리카 소수 민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계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계로 구성된 소규모 유럽계 후손들도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15세기에서 16세기 스페인 종교 재판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된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후손과 19세기 모로코에서 이주한 유대계 상인 집단의 후손도 다수 살고 있습니다. 일본 1980년까지 기니비사우와 한 나라였습니다. 카보베르데는 1980년까지 기니비사우와 하나의 국가로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국기, 국가, 심지어 대통령까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두 나라는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기니비사우 및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을 중심으로 함께 투쟁을 벌였습니다. 1973년에는 포르투갈령 기니가 독립을 선언했고 1974년에 독립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카보베르데 역시 1975년에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 기니비사우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결국 분리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카보베르데는 독자적으로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을 창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보베르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2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카보베르데에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체험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저희의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